뭐 잘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학 이외의 동양 철학 이외의 현대 심리학에서 유학의 고전들을 읽으려고 한다, 그리고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 유학사상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서구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본래는 이제 이 동아시아는 신의 개념이 없고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일관되는 행위 원칙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과학이 발달하기 힘들고 경제가 발달하기 힘들다. 뭐 그런 막스 베버류의 생각이 서구인들의 아주 통상적인 그런 견해였었는데, 그런 생각과는 아주 반대되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아주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뭘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들의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유교권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유학 사상이 혹시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서구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구인들이 동아시아와 서구 사이에 여러 가지 비교, 여러 가지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아주 커다란 이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심리학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문화에 관한 동서 차이, 동아시아와 서구의 문화 차이에 관한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심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학문입니다. 19세기 말엽에 비렐름 문트라는 사람이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창설했고, 이때부터 현대 심리학이 출범되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이제 심리학은 서구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밝혀낸 심리학의 원리, 인간 행동의 원리,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행동의 원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곧 서구 심리학은 곧 보편 심리학이다 라는 이 등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었는데, 근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동서비교 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심리학자들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서구 심리학은 곧 보편 심리학이다라는 관점에 근본적인 회의를 심리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아시아와 서구의 문화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들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보통 우리는 서구 그럼 개인주의라고 그러고 동아시아 그러면 집단주의다라고 그럽니다. 꼭 그 구분이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저 명칭이 타당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개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집단과 관계에 개인보다는 집단과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개인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인, 그 중에서 그것이 바로 나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하다. 나는 아주 특출하다. 이런 관점이 이제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존재고, 그래서 관계 속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지도력이 평균 이상인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 중에서 평균 이상에 속하느냐 물어보니까 미국의 학생들은 70%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학생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한 50% 정도가 나는 중간 이상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친절성에서 나는 상위 10% 이내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학생들은 60%가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는 상위 10% 이내에 속한다라는 한국의 학생들은 15% 정도입니다. 또 사교성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러는 사교성에서 나는 상위 1% 이내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학생들은 놀랍게도 25% 이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학생들 중에서 나는 상위 1% 이내에 속한다라는 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학생들은, 서구의 사람들은 나는 아주 독특하다, 특출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구적인 독특성.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 대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 나는 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은 뭐 여기 정부 정책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서 너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당신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 미국의 학생들은 나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약 20% 정도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약 60% 내지 70%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사람들은 나는 아주 독특하고 특출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데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의 학생들,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의 학생들도 대체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 표현, 자기를 드러내는 양식에서도 서구인들과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구인들은 자기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감정도 표현하려고, 자기 욕구도 표현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를 가능하면 감추려고 합니다. 서구인들이 서로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서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기차에 여행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얘기를 하느냐를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얘기도 금방 시작합니다. 금방 시작하다가 둘이 얘기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죠. 얘기가 끊기는 그곳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봤더니 서구인들은 15초 이내입니다. 15초가 지나가면 둘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사람들은 그것이 4분 이상이 됩니다. 서로 말 안 하고 뚱 하고 있다가 한 4, 5분 지나면 누군가 또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뭐 이 남녀 사이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겠죠. 부부간에도 분노를 표현하는 양식이 아주 화가 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서구인들은 주 1.5회 한 달에 이 6번 내지 7번 이 화를 서로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부부들은 주 0.2회 정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부부 사이에 그 화를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왜 서구인들은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려고 하고 이런 특징을 보인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서구인들은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들, 속성들 중에서 안정적인 것, 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을 중시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능력하고 노력하고 중에서 서구인들은 능력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요인으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서구인들은 능력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노력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노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것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 없던 능력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능력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성취의 모형,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서구인들은 능력 곱하기 노력이라고 봅니다. 곱하기 모형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서구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은 능력 더하기 노력이라고 봅니다. 더하기 모형. 그래서 능력이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이게 동아시아의 유명한 교육열, 이것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9번 만에 붙기도 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행동.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서구인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 배경에는 이 두 문화에서 이제 인간을 보는 관점과 세상사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관과 세상사를 보는 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이 역사를 꿰뚫는 이 사상적인 배경은 이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르네상스 뭐 등등 해서 이제 이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언어의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히 유학 사상이 지배해왔던 그런 이 체계다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세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체성, 합리성, 안정성, 일관성.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인간이란 건 자유의 보유자다. 그리고 이성의 주체다. 그리고 완비적 모든 특성을 완비해서 갖추고 있는 실체다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유학의 체계에서는 사회성과 도덕성과 가변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인간이란 사회적인 관계체다.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다.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의 의의라는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성이다. 도덕성이다. 덕성의 주체다. 그리고 가변성. 인간이라는 건 무한한 관응체로서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소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 있는 과정적인 가변체다라고 봅니다. 유학사상에서 인간을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논어의 제1편, 논어 학위편 제1장, 논어의 제일 첫 공자께서 공자의 3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위시습지 불영요로. 이것은 인간을 과정적인 가변체라고 보고 있다. 유붕자원방래하니 불영낙화. 이것은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성내고 하지 않으면 이게 군자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인간은 도덕성의 주체다. 맹자 삼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구전, 형제, 무고, 일락. 이건 관계 속의 존재다. 그 다음에 앙불교천 부부자거인 일하게. 이것도 인간의 도덕성의 주체다. 그 다음에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이. 이것도 인간을 과정적인 가변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인간관과 동아시아 집단주의에서의 유학사상에서의 인간관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느냐. 인간의 존재의 의의의 출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서구에서는 그것을 개체성을 중시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의의의 근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까닭은 인간은 자유와 권리의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사회적 특성, 사회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체다. 이제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다가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 사이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갑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서 죽어가고 누구의 오빠로서 죽어가고 누구의 남편으로서 죽어갑니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 자체가 상실된다라고 보는 것이 유학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체성을 중시하니까 서구인들은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서구인들이 자기는 잘났다, 독특하다라는 그런 행동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유학자들은 이런 관계 속, 나는 관계 속의 일원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연계성, 그래서 관계의 조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 특징을 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 두 번째,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중액 특성을 뭐라고 보느냐.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성을 뭐라고 보느냐. 서구인들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이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존재로서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성, 이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다른 점이다. 이에 비해서 유학에서는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부자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있지만 부자 유친, 친애함이라는 도덕성의 관계는 없다. 이것이 이 유학자들의 생각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양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서구인들이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자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덕성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자께서 이 인에 대해서, 안연히 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대답이 극기복례 위인, 자기의 사적인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고 극기하고 복례, 예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 예의 체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 또 누가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기욕립이 입인 기욕다리 달인, 자기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이 서도록 해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남이 이루도록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한마디로 번지라는 제자가 인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애인이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도덕성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의 그 사적인 욕구, 사적인 감정, 이것을 억누르는 것. 그래야 조화를 이루고 그럴 수 있다. 이런 행동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 서구인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안정적인 실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일관성이나 그리고 자기 장점을 자꾸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학에서는 인간은 소인의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 노력에 따라서 이제 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변화 가능성,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의 그 유연성을,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것을 거의 고쳐가는, 이것이 자기를 향상시키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가장 원동력이다라고 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이, 그리고 이런 행동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서구인을 대상으로 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현대 서구 심리학이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과 이런 행동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진 행동의 원리를, 이런 인간관과 이런 행동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을 이해하긴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아시아인들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관과 이런 행동 특징에서 을 기초로 한 그런 심리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유학의 경전들을 읽고, 그리고 유학에서 유학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심리학을 구축해야 할 이 배경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학에서 심리학에서 읽어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냐? 아주 제 단견입니다만, 유학은 이 네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이론 체계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단계냐? 어떤 상태냐? 군자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도덕 실천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인간이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양론의 책입니다. 저는 유학은 이 네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 구성체로 심리학에서 연구해야 할 핵심적인 연구 내용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는 이상적인 인간형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신 건강의 문제에 도달한 심리학,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는 사회관계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발전론이라는 심리학의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각각 그 잠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성론과 심리 구성체론. 서구인들은 인간에게 본유적인 특성을 이 3분 체계론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감성과 욕구, 지정의 체계. 이건 플라톤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3분 체계론입니다. 이 중에서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요소고, 이런 점에서 이 세 체계 사이의 관계는 이성 중심주의로 보려고 하는 것이 서구의 이제 이 인성론, 또는 영혼론, 심리 요소론들의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학의 측에서는 4분 체계론, 지정의 이성, 감성, 욕구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4분 체계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해야 할 내용들이, 여기서는 인지 심리학, 정서 심리학, 동기 심리학이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심리학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심리학들은 기본적으로 인지, 정서, 동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건 서구 심리학. 그러나 동아시아 심리학에서는 인지, 정서, 동기뿐만 아니라 도덕 심리학, 이 도덕성, 이것이 인간에게 본유적인 속성이라면 도덕성, 이것이 심리학의 가장 중심적인 연구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덕 심리학에서는 도덕성의 본유성,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이 과연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찾아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도덕성이 이제 이 다른 지정의 이 세 체계를 도덕성에 의해서 이제 통합하고 이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도덕 이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 이런 것들, 도덕성의 통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유학 심리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론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적인 문제.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서구인들은 개체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능력,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그런 것,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 실현이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인,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능력, 이것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것, 이것이 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유학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논어 헌문편 45장에서 자로가 공자께 여쭤봤습니다. 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의 대답이 수기이경, 자기를 닦음으로써 삼가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뒤로 돌리고 남을 앞을 세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그게 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다시 숙이 아닌 자기를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답니까? 숙이 안백성,
자기를 닦음으로써 온 천하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사회적인 책무를 스스로가 지려고 하고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수기안 백성, 이 상태는 요나 순 같은 성인도 어렵게 여겼던 경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자는 이상적인 인간의 특징을 수기, 안인, 안백성 이렇게 세 가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도덕적인 인격 수양과 그다음 다른 사람에 대한 그와의 조화의 달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무를 자임하고 스스로가 지려고 하고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다른 사람과 사회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독특한 사람,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 자율적이지 못하고 독특하지 못한 사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적응자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연계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 자기를 억제하고 다른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이렇지 않은 사람,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다. 여기서 이 정신건강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이제 부적응 행동을 어떻게 치료해서 이제 정상적인 적응 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도덕 실천론. 여기서는 이제 사회관계론을 이제 심리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회관계가 어떤 관계냐, 뭐냐? 대인관계를 여기에서는 교환관계다라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이 교환관계에서의 교환의 최대의 목표는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사회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공정한 교환을 통해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서구의 사회관계론에서 기본적인 연구 문제는 공정한 교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교환이냐, 무엇을 어떻게 교환하는 것이 공정한 교환이냐.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이론이라든지 분배 정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학에서의 사회관계론에서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이니까 이런 관계에서의 조화와 융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회관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들어가는 것이 오륜 사상이죠. 군신유의, 부자, 여친, 부부, 유별 등등이죠. 군신 관계에서는 의라는 덕목, 의라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조화로운 관계가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애함이라는 그 질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조화로운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너는 안현 11장에 보면 제경공이 공자께 정치란 게 뭡니까? 여쭤봅니다. 공자님의 대답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 요인, 정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관계 융합론에서 연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 인식된 역할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역할의 인식과 수행,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이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양론. 그래서 수양론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로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통제, 컨트롤의 의미를 뭐라고 봤느냐가 여기 이 둘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나와 환경 사이에서 내가 컨트롤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환경. 환경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컨트롤이다라고 봅니다. 환경 세계를 나에게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통제다. 이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나를 주변 사람에게 맞추어가고 나를 환경 세계에 맞추어가는 것이 통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이 자기 향상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자꾸 고쳐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학심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심리학의 체계가 구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 심리학의 현대 개체 중심 심리학, 서구 심리학의 이런 단점에서 벗어나서 사회성을 지향하는 심리학, 도덕적인 주체성을 지향하는 심리학, 가변적인 미래성을 지향하는 심리학, 이런 심리학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통합할 때 그것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심리학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 뭐 생소한 말씀을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깊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